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공감10 시작합니다. 5월의 마지막 주간 또 6월을 맞이하는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시장이 워낙 악재들이 켜켜이 쌓여 있어서요. 뭔가 좀 반등의 방아쇠, 빌미, 트리거를 기다리고 있는 건데요. 미국에서 이제 주요한 물가 지수인 개인 소비 지출 인플레이션, PCE 인플레이션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주가 올랐고요. 가장 사실 강력한 트리거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꺾인다는 거, 그다음에 전쟁이 조금이라도 멈춰질 것, 이런 게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지난주에 있었던 이 PC의 기대보다 낮은 동향은 상당히 트리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추가적인 반등을 좀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또 미국이 메모리얼 데이 휴장이고요. 우리는 수요일 날 지방선거로 좀 퐁당퐁당 쉬긴 하지만 이번 주도 지난주에 이어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면서요. 상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보여주십시오. 네. 일단은 한 2,700 정도가 목표치로 갈 수 있는 선이 아닐까요? 2,660선까지 탈환을 했고요.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 모양새를 보이면서요. 그 기운들이 대형주로 이렇게 쭉쭉 뻗어가진 못하고 역시나 좀 테마주 이전에 올랐다가 쉬는 종목 이런 쪽으로 가는 거는 조금 아쉬움이긴 합니다만 오늘 시장 코스닥이 조금 더 강세 흐름으로 진행이 됩니다. 구체적인 전략 종목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겨있는 종목의 비밀을 풀어라. 첫 코너 잠금 해제 가겠습니다. 양지수 빨간불 출발을 했죠. 그리고 상승하는 종목 개수가 한 1,800여 개 됩니다. 대형주들도 일단은 강보합권을 유지해주고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코스닥 쪽 분위기가 조금 더 좋은 건 게임이나 콘텐츠 관련한 종목군들이 코스닥에서 조금 더 힘을 내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들여다볼 종목은 없는지 특징주 전략 세우고 비밀을 밝힐 종목까지 열어보겠습니다. 자, 김종우 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대형주에서 제일 눈에 띄는 건 외국인이 금액 기준으로 제일 많이 사는 게 바로 LG더라고요. 네. 오늘 또 5천억 원 자사주 매입 관련한 이슈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7%면 상당히 강한 시세가 나오고 있는 지금입니다. 작년 대비 정말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오늘을 기점으로 좀 바뀔까요? 네, LG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부진하죠. LG전자를 포함해서 LG화학도 부진했다가 최근에 이제 조금 강세를 보여주는 양상이고요. 그 LG그룹주들 중에서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굉장히 드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주사인 LG도 좋은 모습을 보일 수가 없었고요. 그런데 그럼 실적이 그 회사들이 그렇게 나빴느냐? 그렇게 보면 또 그렇지도 않았거든요. 실적은 나름대로 잘 버텨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LG가 전반적으로는 조정을 받았다가 오늘 자사주 매입이라고 하는 모멘텀을 받으면서 급등하고 있는데 결국 이 종목의 핵심 포인트는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긍정적인 포인트가 하루 안에 다 녹아드느냐가 관건이겠죠. 주가의 상승폭을 보면 일정 부분 좀 녹아드는 게 아닌가. 여러 번 언급드렸다시피 자사주 매입만으로 주가가 계속 올라가긴 힘들고요. 지금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상황이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이라고 하는 이슈가 나오자마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결국은 자사주 소각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면 현재 반등은 제한적인 반등 정도로 이해할 수밖에 없겠고 본질적으로 LG그룹의 주가들이 저 밑에 가 있는 LG전자부터 다 반등을 시도하지 못한다면 반등의 한계는 뚜렷한 거죠. 그래서 지금 물량을 줄여준다는 것, 그다음에 나올 만한 매물을 누군가 소화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이슈이긴 합니다만 본질적인 LG의 상승을 이끌기에는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오늘 호재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너무 이제 큰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위치에 놓여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LG를 포함해서 소위 지주회사 종목군들이 자사주 매입으로 반등하는 그 양상이 증시의 그 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저는 LG의 반등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될 중요한 대안냐에 대해서는 조금은 물음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반등은 반가우나 지나치게 환호하며 엄청난 낙관론을 펼치기엔 아직까지 증시 분위기상을 볼 때는 좀 두드려야 될 내용들이 많아 보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주로는 게임주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위메이드간 지금 7% 정도 올라가는 흐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거의 뭐 4분의 1 토막이 났잖아요. 작년 고점 대비. 그러다가 지난주부터 게임주들의 분위기가 좀 괜찮습니다. 네. 게임주 나아질까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낙폭과대주들의 순환매. 네. 그래서 뭐 크래프톤도 오르고 지난번에 우리가 이 시간에 얘기했던 애시소프트도 오르고 뭐 여러 종목군들이 오르고 있는데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종목의 상승은 뭐 다 아시는 대로의 내용인 것이죠. 결국은 위믹스의 상승 자체가 현재 이 종목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고 루나와 테라 사태 이후에 정말로 쓰임새가 있고 플랫폼화될 수 있는 그런 통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위믹스 쪽에 또 하나 이제 호재일지 아닐지는 좀 더 시간이 지나봐야 되겠지만 SK스퀘어 쪽에서도 위믹스에 참여하겠다라는 그런 소식 자체도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여기에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가상 통화 시장에서 위믹스의 위상과 위믹스 플랫폼이 잘 될 것이라는 믿음만큼까지만 사라. 뭐 사는 타이밍이야 이제 각자 알아서 뭐 그걸 차트로 잡든 아니면 뭐 어떤 가격으로 잡든 뭐 개별적인 어떤 그런 툴들이 가지고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비중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요. 이 종목이 오르고 내리고를 떠나서 어느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게 적절하냐는 결국 내가 이 가상 통화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위믹스 플랫폼에 대한 믿음을 얼마나 가져갈 것이냐에 달려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여전히 뭐 트레이딩용이고 나는 이쪽을 믿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철저하게 뭐 기술적 기준에 맞춰서 매매를 하시는 게 맞을 거고요. 나는 정말 이거 잘 될 것 같은데? 그럼 어느 정도 비중을 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우리가 미래 플랫폼, 지금 웹 3.0에서 다시 한 번 더 나아가서 뭐 메타버스 플랫폼이라든지 NFT 플랫폼이라든지 현재 이런 가상통화 플랫폼으로 하나의 시스템이 미래에 새롭게 만들어질 때 위믹스가 분명히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믿는 만큼 투자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참여하는 시기, 사야 되는 시기는 이제 각자의 툴로 결정을 하셔야 되겠죠. 나는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가격을 돌파했을 때 들어갈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지금 좀 비싸 보이니까 나는 가격 하락이 좀 더 나타났을 때 들어갈 거야는 각자의 이제 선택의 문제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가격이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보다는 어느 정도의 비중을 사야 되는지를 말씀드렸고요. 저라면 만약에 저보고 그러면 너는 얼마나 살 건데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위믹스가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 혹은 전 세계 자산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만큼 근데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 1%나 되나요? 저는 그 정도만 사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아직도 뭐 가격이 급락 남아 있죠. 그렇지만 그게 전 세계 자산 시장의 한 2, 3%밖에 안 된다면 저는 그 정도만 사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라면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 내용들에 공감하신다면 그 방식을 좀 따르시면 될 것 같고요.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자, 이제 잔금 해제 종목 열어볼게요. 최근에 분위기가 조금 나아질 만한 이슈들이 들리고 있는 첫 번째 종목이 바로 하나투어입니다. 이제는 진짜 한 2달 바짝 올랐다가 또 1달 반 정도 급격하게 그 상승분 다 토해낸 하나투어인데 조금 분위기가 나아지는 소식이 들렸어요. 네. 첫 번째 포인트가 일본 패키지가 재개된다. 이제 6월부터 이 소식에 지난 금요일에 리오프닝주들이 조금 강했습니다. 여행주 그중에서 하나투어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이슈? 네, 하나투어가 일본 이슈와 관련돼서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네. 지금 뭐 모두투어도 있고 뭐 롯데관광개발도 있고 여러 여행사들이 있지만 하나투어의 이제 과거 추이를 조금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과거 2019년까지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해외여행이 거의 뭐 멈춰진 거나 마찬가지니까 네. 패키지의 비중을 보시면 월등하게 모두 투어는 중국 비중이 높고 하나 투어는 일본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본 여행이 재개됐을 때, 그 다음에 일본 여행의 재개도 뭐 기시다 총리가 밝힌 것처럼 일단 초기에는 다 패키지 위주로만 네. 하겠다라는 것이 이미 밝혀진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일본 패키지의 강점을 갖고 있었던 이 강점을 갖고 있었다라는 건 단순하게 비중만 높다라는 게 아니라 비중을 그만큼 높일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일본 쪽에 투자가 되어서 뭐 항공,
그다음에 뭐 연계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그 숙박업소들과의 연계 이런 것들이 이미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패키지가 열렸을 때 당연히 하나투어로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주목해 볼 포인트는 지금 패키지 여행이라도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고 그다음에 패키지 여행을 가면서 오히려 할인받는 그런 요인들이 또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해외를 어쨌든 한 번이라도 나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패키지 여행이 뭐 계속 패키지 여행만 가야 된다면 부담이 되겠지만 지금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당연히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된 것이고 오늘까지도 그러한 분위기는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행주가요. 과거에 사스나 메르스 이런 뭐 대규모 질병이 있었을 당시에 이연 수요가 나중에 급격하게 오면서 막 단기간에 급등 나오는 시기들이 분명히 있었었거든요.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좀 고생했다가 이연 수요가 시작된다면 또 탄력을 받을 거다 이런 분석 등이 많아요. 그래서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거와 조금 다른 게 재유행될 수 있다라는 변이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고 또 저희 팬데믹 시간에 고생을 많이 해서 또 증자에 대한 이슈도 계속 부담이잖아요. 네, 뭐 증자도 한 1,000억 정도. 그다음에 신주이수권 매매도 이제 곧 할 거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된 공시는 이미 나와 있고, 그다음에 현재 또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변이와 관련된 부담감은 우리가 계속 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건 뭐 예측 불가입니다. 네. 어떤 식으로 변이가 나타날지 이번 변이는 또 전파는 잘 안 되는데 치명률은 높게 나타나는 그런 변이인지 아니면 이번에 오미크론처럼 전파는 굉장히 빨리 되지만 치명률은 굉장히 낮은 그런 변이인지에 따라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 변수는 우리가 이런 리오프닝 종목을 투자할 때 리스크를 어느 정도 안고 가야 될 그냥 숙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 지금 뭐 이 종목에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다만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상증자와 관련된 내용인데 유상증자를 왜 하느냐가 이제 관건일 텐데 결국은 패키지와 관련된 여행 수요가 풀리면서 향후 이제 전체 패키지가 아니더라도 뭐 항공권하고 숙박만 묶은 에어텔이라든지 이런 상품들이 여전히 급증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지금의 그 1,000억 규모 정도의 유상증자가 과연 그렇게 부담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여기 나타내진 않았지만 또 호재성이라고 꼭 해야 될까요? FNF하고 하나투어가 이번에 K200으로 편입이 또 되잖아요. 그와 관련된 수급적인 요인까지 고려해 봤을 때 최근에 나타난 조정과 일본 여행 재개의 모멘텀, 그 다음에 유상증자가 있기는 하지만 이게 이제 매입 가격이 6만 원대 조금 아래란 말이에요. 네. 5만 9천 얼마란 말이죠. 그러면 일단 그 정도의 가격에서 누군가는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면 나중에 신주 인수권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면 결국 이것은 싸게 살 수 있는 조건만 주어지면 하나투어에 투자 보겠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니까 물량에 대한 부담만 우리가 지금 당장 생각하기보다 이게 뭐 당장 물량이 나올 건 아니니까 네. 그러면 이 종목에 관심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 싸게 살 수 있다면 더 좋다고 생각하는구나라고 우리가 한번 바라볼 필요도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지금 유상증자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시기보다는 오히려 이 종목이 유상증자를 했을 때 얼마만큼의 소위 이제 흥행을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 속단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엔 일정 부분 흥행도 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뭐 이 두 가지 이슈는 전혀 나쁘지 않다. 하나투어에게는 일정 부분 반등의 모멘텀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밸류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일단 주봉 차트 놓고 보면 뭐 7만 원에서 올라갔다 9만 원에서 떨어졌다를 이걸 1년째 반복하고 있거든요. 지금 7만 5천 원 정도 가격 어느 정도 보십니까? 네, 일단 적자 기업이니까 뭔가 조금만 상황이 안 좋아지면 뭐 급락하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다음에 이 종목이 벌써 몇 년째 적자를 이어가다 보니까 자산 가치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PBR을 보시면 살 수 없는 가격입니다. 10배 이상이거든요. 여행주가 뭐 아무리 성장주일 수 있고 지금 뭐 폭발적인 성장을 나타낸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종목이 PBR이 10배 이상? 그러면 과연 이게 적정한 투자 가격인가에 대한 고민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방금 언급드렸다시피 유상증자와 관련돼서 새롭게 이제 물량이 들어오는 것, 그다음에 향후 이제 증대될 수 있는 자산 가치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현재 밸류에이션 자체가 과거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가격이기는 하나 저는 어느 정도 적정 수준으로 이제 내려갈 수 있다. 사업이 재개대로 올라온다면.
그래서 지금은 이 종목은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투자하시기보다는 현재 이 종목이 움직이고 있는 그 박스의 밴드를 이용한 전략 자체가 조금 유효하지 않을까? 그러면 최근에 7만 원대 저점에서 좀 올라왔잖아요. 이 가격에 사는 게 부담될까? 이 전체적인 순환의 고리가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던 대로 박스 고점까지만 간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살만한 가격대가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목표 가격은 일단 우리가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보시기보다는 현재 모멘텀으로 움직일 종목일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만약에 실적이 나오게 된다면 실적과 관련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포인트는 아마도 하반기 정도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모멘텀 플레이다. 그럼 모멘텀 플레이에 있어서 핵심 포인트는 7만 원에 사서 9만 원에 파는 그런 박스권 전략이 유효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저는 목표 가격을 그 정도에 잡는 것이 조금은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투어에 대해서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 상황 여러모로 변수도 남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포인트들 잡아주셨으니까요. 한 번 더 체크하시고요. 박스권 상단인 9만 원 정도의 가격까지는 노려볼만 하다라고 의견 주셨네요. 정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가겠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고민하는 종목 중에 하나 포스코 케미칼인데 장기 호재 유입인가 한번 이 내용 두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가 바로 그거예요. 얼티엄 캠. GM과 포스코 케미칼이 손잡고 합작법인을 만들었고 여기서 나오는 양극재를 얼티엄 셀즈에다 납품한다. 이런 이슈가 들려오면서 4천억 원을 투자해 뭐 20조 잭팟을 터뜨렸다. 이런 기사 제목들이 쏟아지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저희 환호해도 돼요? 뭐 숫자는 무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핵심으로 봐야 되는 포인트는 이게 정말 호재인가에 대한 고민인데 양날의 검이죠. 장기 계약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호재일 수 있으나 만약에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달리 지금 현재 체결한 가격 대비해서 미래의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소재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높은 가격에 장기 계약해놨는데 소재 가격이 떨어진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굉장히 충격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분들이 다 생각하시는 것처럼 전기차가 몇 년간은 계속 성장할 거라 쉽게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모두가 믿고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장기 계약은 분명히 양날의 검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가격이 높아진 이 수준에 적절하게 아마 할인을 해서 대량 거래를 하긴 하겠지만 이건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무조건 호재다. 4천억 투자해서 20조 벌 수 있는 뭐 빅호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뭐 그냥 제가 보기엔 뭐 숫자 노름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건 전혀 의미 없는 숫자고 그렇게 나올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전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핵심 포인트는 어쨌든 장기 매출처를 확보했다라는 것 자체는 분명히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제가 보는 포인트는 이 계약을 체결한 것 자체가 아니라 이게 언제부터 공급되느냐에 좀 더 저는 관심이 있는데요. 2024년에 공급되는 게 왜 의미가 있는지는 두 번째 포인트에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포인트를 곧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보시면 에코프로비엠과 포스코케미칼 소재 대표사 중 하나죠. 에코프로비엠, 포스코케미칼 이 대결 구도로 가게 되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네, 둘 중에 뭐가 더 낫냐에 대한 판단일 텐데 뭐 에코프로비엠도 좋은 회사고 포스코케미칼도 네. 좋은 회사죠. 그런데 포스코케미칼은 처음에 방점을 음극재에 찍는 것 같더니 점점 이제 양극재 그다음에 뭐 전체 분리막으로 넘어오면서 자신들의 꿈은 이제 전체 이 소재 시장의 한 20%를 우리가 한번 차지해 보겠다라는 그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2024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왜 그 말씀을 드렸는지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에코프로비엠과 포스코케미칼의 결정적 차이가 뭐냐?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여주시면 바로 포스코가 갖고 있는 이 염호라는 거죠. 이 염호에서 과연 리튬을 얼마만큼 가격에 제대로 뽑아낼 수 있을지는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네. 이것도 실제로 상업 생산이 2024년, 2025년에 맞닿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공장은 캐나다에, 이 염호는 남미에. 거리상으로도 그렇게 멀지가 않네요. 네. 그러면 물류비도 상대적으로 낮추면서 포스코가 염호에서 리튬을 확보해서 가장 핵심인 이 리튬을 공장에 공급해 준다면 합리적인 가격에 생산해낼 수 있는 무언가가 만들어지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정확하게 제가 이런 원재료를 광산을 여기저기 확보해놨는지는 잘은 모르겠으나 제가 파악하고 있는 정보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리튬이라든지 혹은 뭐 광산에 대한 지분까지 가지고 있는 회사는 포스코 그룹이 강점을 훨씬 더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 당장은 뭐 수소식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에코프로비엠이 더 강세를 보일 수도 있으나 긴 그림에서 봤을 때 지난번에 LG화학의 전구체와 LG화학의 양극재에 강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자본력에서 앞서고 원가 부근에서의 메리트가 나타날 수 있는 기업을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곡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에코프로비엠을 팔아서 포스코케미칼을 사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누가 강점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한번 지금부터 고민해 보자. 그래서 에코프로비엠과 포스코케미칼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다면 두 가지 중에 무엇을 더 오래 갖고 있는 것이 더 유리한가에 대한 판단을 해보자는 말씀이고요. 제 생각은 포스코케미칼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2024년이라고 하는 시기, 그다음에 지금 포스코 염호와 공장 만들어지는 공장의 위치 이런 것들까지 고려해 보면 포스코케미칼이 뭔가 좀 계획을 잘 짜고 있는 듯이 보이는 그런 그림이 제가 보기엔 좀 눈에 띄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작년부터 이 리튬 염호 포스코 그룹에 어떤 역할을 해줄까에 대해서 많이들 이슈가 있었었는데 이렇게 하나둘씩 연결고리가 생겨 나간다라는 거에서 좀 장기적 관점에 바라볼 수 있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말씀해주고 계신데 그렇다면 그래서 그 미래 밸류를 다 끌어온다면 지금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숫자에 대한 판단은 제가 보기에 대부분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래 가치를 지금 얼마만큼 당겼다는 저는 잘 안 믿습니다. 대신 제가 믿는 것은 나머지 종목군들과 비교했을 때 이 종목이 더 비싼지 비슷한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지 이 정도를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네. 상대적으로 조금 무거운 종목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최근에 주가 조정 때문에 나타난 현상인지 모르겠지만 에코프로비엠과 LNF는 다시 이제 급등하면서 전고점 이상까지 가버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밸류가 다시 꽤 비싸진 반면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밸류도 매력적이진 않죠. 이 종목이 아무리 뭐 성장주라고 하더라도 아주 뭐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상대 비교를 해봤을 때 동일 업종 내 상대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세 종목 LNF 에코프로비엠, 그다음에 포스코케미칼을 비교해보면 이 종목이 제일 싸 보이지 않나? 라는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싸 보이고 미래 계획도 나름 좀 잘 갖춰져 있는 것 같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룹사에 도움도 있을 것 같은 회사에 장기 투자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일단 목표가는 최근에 증권사들이 제시하고 있는 15만 원의 목표가가 그래서 LNF나 에코프로비엠의 목표가보다는 조금 더 현실성이 있지 않나? 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 15만 원 정도까지는 바라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섹터 내에 포스코케미칼 그리고 하나투어 여행주에서 또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이들 내용 한 번 더 복귀해 보시길 바랄게요. 유튜브를 통해서 김종우의 잔금 해제 다시 보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김종우 위원과 전략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